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lawshow.lawtv.kr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 상쾌, 통쾌한 상담 그리고 유익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땅을 샀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훈계를 했을 뿐인데 퇴사 2개월 전 통보 지켜야 할까요? 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네요. 잠시 후 황미옥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만나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사실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에는요. 명화 속 법률 이야기 함께 알아보는 신법한 해석 준비되어 있는데요. 변호사님, 전 매일 이 시간 너무 기다려져요. 또 오늘은 어떤 재미난 작품, 유익한 작품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굉장히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즉 2018년 공개되어 큰 화제를 모았던 영화 완벽한 타인입니다. 오늘의 완벽한 타인과 관련된 어떤 법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먼저 줄거리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간단히 짚어주세요. 예, 작품 소개 간단히 드릴게요. 석호, 조진웅 배우분이었죠. 석호는 예진의 집들이에 온 친구들이 핸드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저녁 먹는 동안에 핸드폰에 오는 모든 것들을 공유하기로 하고 이들은 흔쾌히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겉과 다르게 속으로는 불안한 모습이 역력한 이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죠. 순간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저마다의 숨겨놓은 비밀이 하나둘씩 드러나게 되는데요. 영화 완벽한 타인은 현대사회에서 아주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인간의 다양한 욕망과 위선을 조명하는 그러한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 영화 굉장히 재밌고 흥미있게 봤었는데 어떤 법적인 쟁점들 뽑아낼 수 있을지도 흥미롭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정적 장면 함께 보시죠. 네. 집들이 겸 모인 친구들과 부부 모임을 집들이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이들이 식사 도중 자연스럽게 핸드폰으로 걸려오는 전화, 알림, 문자 등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런 게임 시작하는데요. 좀 스릴 있고 좀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뭔가 벌어질 것만 같은데 이렇게 개인의 사적인 영역까지 다 공유하는 그런 게임, 법적으로 이런 게임 가능한 건가 문제 없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 이런 생각 들었어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전화 걸었는데 그 상대방이 이런 게임하고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은 전화를 건 게 공개됐다. 이것 자체도 문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감청인지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전화가 와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감청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통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아니라 어느 한쪽의 동의만을 얻고 그 내용을 녹음 또는 청취를 한다. MC님 말씀 주셨던 그런 경우인데요. 이것은 위법이라고 봅니다. 즉 그리고 이렇게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 들어가더라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라고 보아야 하고요. 또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로 인한 이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써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의율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담고 있네요. 이 영화 점점 더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데, 자, 그럼 일단 다음 결정적 장면부터 함께 보시죠. 태수, 유해진 씨가 맡은 역할이에요. 태수에게 보내온 12살 연상의 키티 잠옷녀의 사진을 친구들이 함께 보는 장면입니다. 먼저 이거 어떤 상황인지 이 상황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변호사님 상황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네. 태수, 유해진 배우가 분했던 이 캐릭터는 실은 이 게임을 시작하면서 크나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밤 10시마다 12살 연상의 키티 잠옷녀가 사진을 보내오는 것이었는데요. 태수는 영배에게 핸드폰을 바꾸자고, 즉 이러한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핸드폰을 좀 바꿔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영배는 당연히 거절하겠죠. 기어코 마지막에는 태수는 핸드폰을 바꾸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휴대폰으로 전송한 사진이 어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라면은 이 자체로 어떤 처벌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일으킨다, 휴대폰 사진이다 하면 바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떠오를 수밖에 없지요. 한창 유명하고 많이 처벌되었던 죄인데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등 SNS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러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사진, 영상 등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이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엄밀한 성범죄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보낼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진을 보낸 목적이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즉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혹은 상대방을 모욕시키기 위해서 한 것에 불과한 건지, 이런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범죄이고요. 그 다음에 받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지, 특히 동성 간에 이런 게 또 문제가 되죠. 이런 부분이 좀 쟁점이 되어서 많은 처벌례가 있는 반면에 많은 불처벌례도 있는 유명한 죄명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나오면은 굉장히 최근에 유명한 사건들이 있었죠. 먼저 그 조주빈 일당의 텔레그램을 통한 박사방 사건에서 이 죄가 굉장히 문제가 되었었죠. 더불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것도 새로이 법률 규정되게 만들었던 유명한 사건이었고요. 또한 버닝썬 사건 다 아시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연예인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을 불법적으로 농락해서 촬영했던 영상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영상을 전송하는 등 심지어 11차례에 걸쳐서 불법 촬영물을 공유,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에 선고되었던 형도 지금 말씀드렸던 통신매체 이용 음란한 행위의 대표적인 처벌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는 분명히 법적으로 처벌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짚어주신 것 같아요. 요즘 사회적으로도 계속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해당 죄명은 좀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화가 클라이막스로 치달을 것 같은데 마지막 결정적 장면 함께 보시죠. 동성 연애자인 영배, 윤광호 씨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배의 남자친구 민수에게서 온 메시지입니다. 이번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어떤 상황인지 변호사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화면에 보면은 박민수라는 동성 친구가 아직도 화났어 이렇게 보이죠. 통상적으로 남성 친구 사이 저런 메시지 좀 안 보내죠.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수는 결국 영배와 핸드폰을 바꾸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영배가 여기 나와 있는 박민수라는 동성 친구와 동성 연애자였던 거죠.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달랐던 거죠. 영배에게 온 민수의 연락으로 태수는 동성 연애자로 결국 오해를 받게 되고 수연, 염정아 배우 분했던 수연 캐릭터는 와인을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담배까지 피면서 결국 이혼으로까지 치닫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영배는 사진이 동성 연애자라고 커밍아웃, 사진을 통해서 동성 연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하게 되고 친구들은 애써 뭐 그럴 수 있지, 요즘 뭐 그러냐 이해하는 척을 하는데 사실 영배는 동성 연애자라는 이유로 이혼을 당하고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학교에서 해고까지 당하게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동성 연애자라는 이유로요, 커밍아웃 했다는 이유로 이혼과 해고를 당하는 것까지가 가능한가 이런 의문 들 것 같아요. 예, 재판상 이혼 사유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죠. 민법은 제840조에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이 판결로서 이혼을 시킬 수 있다. 재판상 이혼 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일방을 유기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하는데요. 이 동성연애를 한다, 남편이 동성연애를 한다라는 부분이 과연 마지막에 나오는 6호 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가 중요한 부분인 건데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결례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부부 사이에 정조의 의무 등인 거죠. 부부 간에는 동거하면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서로 간에 정조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자신이 동성연애자라는 이유로 부부관계를 거부한다거나 혹은 동성연애, 어쨌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이 없죠. 타인과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관계를 맺는 것은 이 자체로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보아야 하고요.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그 동성연애인 친구 박민수라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보아야 하고요. 또 회사로부터 퇴사를 강제 해고를 당하신 걸로 보이는데 과연 해고 사유가 해당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 다뤄봐야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은 해고의 사유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정당한 이유가 어떤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례의 내용을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판례가 이야기하기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징계해고 처분을 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그 정당한 이유라 하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씀들을 하시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를 말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죠. 부부간의 문제와 근로를 계속시킬 수 없는, 즉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이 동성연애라고 해서 특별히 일과 관련된 게 아니라면은 글쎄요, 고용관계는 유지하기에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 자체 특성이 아니라면요. 만약에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사적인 성적 취향이 동성이란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했다면 분명히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관련하여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근로자를 해고했다. 이는 부당한 해고다.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결국 여기 나와 있던 태수는 근로복지공단에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담겨 있었네요. 어떤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인한 이혼 사유 여부, 그리고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요즘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나 흐름과 맞물려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명화 속 법률 이야기 신법한 해석 함께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신성의 전화 상담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담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2019년도에 네네. 250
45평 땅을 경기도 쪽에다가 국회의원 쪽에서 땅을 샀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그 땅 주인이 있고 그다음에 그 세입자 그 지인들이 두 분이 그 땅을 반씩 샀나 봐요. 150평씩. 네네. 125평씩. 근데 이제 한 분은 이제 땅을 이제 파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 땅을 제가 샀는데 네. 125평을. 근데 그 지인분 다른 분 쪽 분에서는 그 125평에 대한 계약금만 5천만 원만 내고 네. 땅을 그 잔금을 안 치르고 그냥 맨날 내걸려 둔 거예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땅 주인이 그 옆에 땅도 사라 해가지고 나머지 땅도 저희가 다 샀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제 집을 짓지도 못하고 있고 네. 계속 그 재판에 지금 1심 재판에서 이제 그 땅 주인분하고 땅 계약한 사람하고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1심에서 이제 그 승소를 했어요, 땅 주인이. 네. 근데 거기서 또 이제 항소를 지금 또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게 지금 19년도에 된 건데 지금 아직까지 집을 못 짓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땅을 구입하셨는데 땅이 이중으로 팔린 거네요. 다른 사람도 이제 그 땅을 사겠다 이렇게 나선 상황인데 이게 소송까지 가 계신 상태고 1심에서 이제 이미 승소를 하셨는데 지금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 땅 사신 분 계약금만 내신 분이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네. 이 상황 지금 황미옥 변호사님 함께 내용 들으셨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좀 지금까지 지연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받으실 수 있는 건지, 최종적으로 땅 소유권 어떻게 확보하실 수 있는지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들리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좀 정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땅이 총 250평이고 경기도 인근에 있는 토지인데 이 토지를 절반을 잘라서 125평은 땅 주인이 다른 곳에 팔고 나머지 125평은 상담자분이 매수를 하시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아니 땅 주인이 예. 지인 두 분하고 해가지고 양쪽에다가 250평을 다 팔았어요. 팔기는. 예. 근데 이제 별도로 이제 땅 주인분이 이제 반씩 이제 나눠서 그 다른 분한테 파셨는데 그 두 분이 사신 분은 지인분들이 같이 아시는 분들. 근데 네. 그분이 한 분이 저도 이제 지인인데 그분한테 그 땅을 나한테 사라 해가지고 제가 125평을 샀어요. 그렇죠. 125평 구매하셨죠. 예. 예. 제 삼자한테요. 아, 예, 그래- 예. 그래가지고 그 옆에 계신 분 또 125평 가지고 계신 분이 계약금만 내고 계속 그냥 질질질 끌고 중도금도 안 주고 뭐 잔금도 안 치고 이랬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땅 주인이 이 옆에 땅도 사라 해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그럼 사겠다 해가지고 그 250평을 다 샀거든요. 그러면 원래 원 땅 주인은 125평에 대해서는 질질질 끄는 그 사람이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 절차하지 않고 질질질 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감추고 상담자분에게 이것도 나머지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군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시곤 계셨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러니까 원래 원주인의 지인이 그러니까 125평씩 사기로 했는데 그 계약금만 내고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아시면서 일단 땅 주인이 이 사람 아무래도 이러는 거 보니까 땅 안 살 것 같다 해서 나머지 125도 사라 이래 사시기로 하신 거군요. 예. 그랬는데 예 근데 판결은 거기 125평 사신 분이 이제 그 계약금만 내신 분이 소송을 한 거죠. 땅값이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못 나간다고 하셔가지고 땅 주인분하고 이제 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땅 주인분이 이기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담자분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셨고 애초에 그 계약금만 내고 계속 민기적민기적했던 그분이 원고 그리고 원래 땅 소유주셨던 그분이 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네네네. 아 그래서 내가 계약금을 냈으니까 나머지 계약을 이행하라 해서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계약 이행을 요구했고 그리고 예. 1심 판결 결과는 승소를 어떤 분이 하셨다고요? 땅 주인분이요. 아 그러면은 계약금만 냈던 그 1차 매수자는 패소를 한 거네요. 예, 그 5천만 원도 안 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원에서요. 그래요. 그래서 원래 땅 주인이 소유권이 맞다. 그러니까 뭐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승소를 원래 땅 주인이 승소를 했는데 처음에 샀던 사람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항소까지 예. 걸어버렸군요. 네네. 그랬는데 지금 상황에서 궁금하신 점이 어떤 부분이시라고요?
제가 지금 아직도 그 집을 지금 못 짓고 있거든요. 그 빌라를 26채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분과 그분 사이 분쟁이 이렇게 되니까 당장 뭐 이렇게 건물을 올리시기도 굉장히 애매한 위치가 돼버렸네요. 예. 그럼 지금 어떤 부분이 제일 답답하신가요? 그래서 이제 이 소송이 이런 소송이라는 게 이제 언제 끝날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예. 근데 그것만 정리가 되면 다 완벽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그렇죠. 상담을 드리는 거예요. 네. 상담자분이 땅을 사긴 샀는데 결과적으로 나한테 땅 판 사람이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 권리가 없는 사람인지 판결의 추이를 봐야 알 수가 있으니까 이도저도 못 하시고 지금 계속 기다리시는 상황이시네요. 예, 제가 한 5년 동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통상 5년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19년도에 샀거든요, 19년. 그래요. 통상적으로는 1심 판결이 이제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즉 피고 측도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뭐 그러는 와중에 원고 승소 났으면은 사실 할 말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원피고 사이에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즉 1심에서 서로의 주장과 증거 자료를 다 제출한 상태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통상적으로는 항소심 결론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1심 판결 별로 안 바뀔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기에서 건물을 짓는다거나 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라고 보이고요. 시기상조라고 보이고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 지금 빨리 등기를 받아야 되는데 원손 매도자가 지금 나한테 제대로 이행을 못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땅은 사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한다 이런 건데 판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상담자분은 땅값을 줘야 되는 거고 원래 지금 원소송에서 피고이셨던 그분은 땅을 넘겨줘야 되고 서로 동시이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그걸 지금 서로 동시이행이 다 완료가 되었다면은 할 말이 없는 건데 동시이행이 안 됐다고 하면은 이땐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데 상담자분은 땅값은 다 주셨습니까? 네? 상담자분은 원래 매도인에게 땅값은 다 지불하셨어요? 예, 예. 다 지불했습니다. 아, 전액을 지불하셨어요? 예, 예,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나는 땅값을 다 줬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등기 이전을 못 해주고 있다. 지금 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판결 결과를 지켜보시고요. 지켜보시고 추후에 그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원 매도자가 이제 승소를 했다. 항소심도 똑같이 승소를 했다고 하면 그분에게 내가 땅값 다 줬는데 당신 나한테 이 땅 사용하지도 못하게 하지 않았냐라고 해서 사용료 상당에 대해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해 가십니까? 예, 예, 예. 예. 일단 판결 결과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땅값 다 냈는데 땅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사용료 상당 청구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재판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게 지금 1심은 빨리 끝났는데 이제 2심이 뭐 잡지도 않고 지금 계속 오래 계속 연락이 없거든요, 법원에서. 재판 좀 많이 늦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나 사건마다 다 다른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10년 전, 그러니까 5년 전보다는 지금이 재판 지연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나오는 코로나 얘기 나와야 되고 또 법관들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문화도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요즘에는 옛날에는 첫 재판이 열리면은 뭐 송달만 잘 되면 한 2개월, 3개월 이런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한 4개월 돼야 첫 재판이 열리는 것 같이 느껴지고 굉장히 재판 지연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자님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없으실까요? 네네네. 네, 상담자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랄게요. 네. 참 이런 경우에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일단 착착착착 땅을 사셨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좀 아무래도 지연이 되고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계신 측면이 있습니다. 상담자님 지금 법적 소송도 진행 중이신 건데 어떻게 좀 해결해 볼 수 있을지 한 단계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땅 문제가 좀 꼬이긴 했는데 상담자분도 절반의 125평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매수한 사람이 있다는 건 인지를 하셨던 걸로 보여요. 그러면은 사실 정확히는 땅을 살 때 앞선 선 매수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은 어떻게 잘 파기가 됐나 뭐 그냥 계약금 해제를 한다면은 계약금 2배 상환한다거나 계약금 포기한다거나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금 해제로 잘 마무리가 됐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았지 않나 싶고요. 일단 적어도 절반의 면적에 대해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신 걸로 보이거든요. 125평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뭐 소유주로서 좀 진행을 하셔도 활용을 하셔도 괜찮다고 보이고요. 근데 지금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마 상담자분께서 전체 250평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결국은 목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집을 절반만 지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 일단 판결을 결과는 기다려 보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땅값을 다 냈기 때문에 나는 내 할 의무를 다 했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이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오히려 판결 확정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상담자분은 땅을 사용하지 못한 절반의 대가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아야겠습니다. 네, 상담자님,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 좀 잘 정리하셔서요. 앞으로 차근차근 좀 대응하시고 피해 보시는 일 없게 좀 잘 해결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보리밭에만 가도 술에 취하는 체질이라 웬만하면 술자리에 가서도 술 안 마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피로회복제 한 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앞차와 살짝 충돌했는데요. 서로 시비를 가리던 중 피해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바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요. 너무나 황당했던 저는 술을 전혀 못 마시고 체질상 술을 안 마신다며 경찰관에게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저는 경찰관에 의해 인근 파출소로 강제 연행되다시피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흡기로 음주 사진을 측정한 결과 0.01%의 경미한 혈중 알코올 농도로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서 혈액 채취를 요구하였으나 결국 거부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음주운전 혐의로 검사에게 송치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찰관의 조치 정당한 건가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아니, 상담자님 말씀처럼 술을 정말 전혀 드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음주운전을 했냐 의심을 받고 음주 측정 당하고 이런 결과 나오면은 좀 너무 당황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음주 측정 결과가 뭔가 잘못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실제로 아주 최근에 유사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유사하다는 것이 이 정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사안에서는 0.01% 정도였는데 이와는 다르게 최근에 청주시에서 한번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음주 측정기를 통해서 도출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0.412%가 측정이 되어버려서 해당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즉 음주운전의 죄로 기소가 되어버린 사안이었습니다. 잘 모르시면 뭐 0.4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4%라는 것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기준의 거의 5배 수준이고요. 이 정도면 치사 수준이죠. 치사 수준인데 그러면은 실제로 그 당시에 검거 당시에 그 운전자의 행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 과연 그 정도인가 했을 때 이 정도면 거의 실신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굉장히 차분하게 주치 측정에도 잘 응했고 조사에도 잘 응했고 이런 등등의 즉 운전자의 당시 태도와 현장 상황과 봤을 때는 주치 측정 결과와 서로 괴리가 있다면 이것은 측정기 오류를 볼 수 있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 측정기 오류는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네. 무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요점은 단순히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경미한 농도이긴 합니다만은 측정 결과치를 봤을 때 당시에 주치 운전자의 태도와 현장 상황과는 실제 괴리가 있다. 이 측정 결과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측정기의 오류를 보아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는 사안도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접촉사고가 일단 시작 발단이었던 거잖아요. 접촉사고가 나서 경찰을 불렀는데 음주 측정을 요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관의 대처는 적절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접촉사고인데 왜 음주 측정하냐 이렇게 문제를 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야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경찰 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혹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명히 운전자에게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측정 요구에 대해서 운전자는 분명히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잘 아시다시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측정 거부로서 별도로 또 처벌이 되게 됩니다. 접촉사고로 출동한 경찰 공무원이긴 합니다만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일단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에 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지금 행동을 봤을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 같다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측정을 요구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충분히 측정을 요구받은 이상 그에 응하셔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상담자님께서 본인이 정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강력하게 항의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에 경찰관은 인근 파출소로 상담자를 강제 연행해 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예,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법이 규정한 요건과 지금 강제 연행이기 때문에 지금 강제 수사가 된 것 같은데요. 이 강제 수사에 요구된 요건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음주 측정을 요구할 만한 요건이 된다 하여서 강제 수사, 즉 이미 동행 아닌 체포라든지 이런 식으로 강제 수사가 되는 요건을 당연히 충족하는 건 아니라고 보아야 됩니다. 즉 수사상의 강제 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와 요건을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러한 사안에서 운전자가 계속 측정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때는 강제 처분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충분히 연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상담자님께서 지금 그 측정 결과를 받고 너무 억울하신 나머지 혈액 채취를 요구하셨다고 해요. 혈액 채취를 통해 다시 측정하겠다 했는데 거절당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혈액 채취를 다시 한번 요구했는데 거절하는 행동은 또 이제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측정은 하는데 측정 방법이 호흡에 의한 측정인 건지 아니면 혈액 채취인 건지 이 부분인 거죠. 도로교통법은 경찰 공무원이 해당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측정은 원칙은 호흡기에 의한 측정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채취하여서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런데 한편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운전자가 응하지 않는다, 인정할 수 없다, 불복하는 운전자가 있다면은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서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서 충분히 다시 측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또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경찰 공무원은 충분히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에서는 혈액 채취를 요구하는데도 이를 단칼에 거절하였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위법하다는 소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 상담자님께서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연 정당한 조치였는지 좀 의문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상담자님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일단 수사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삼으실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치 결과가 나와버린 부분도 굉장히 의아하고요. 그리고 측정 과정에서도 이렇게 혈액 채취 요구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일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금으로서는 재판으로 기소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기소된 다음에 내가 수사받았던 증거 자료에 그러니까 위법함이 없는지 수사의 절차는 적법한 체포 등등 과정을 거친 것인지 좀 확인을 하시고 이를 좀 차분히 정리하신 다음에 재판에 임하셔야 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과 경찰이 수사 증거 기록을 마련했는데 이 과정이 위법하다면은 그 증거는 못 쓰는 증거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피고인은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니까
해당 증거 기록을 꼼꼼히 살피셔서 내가 위법한 수사를 받은 건 아닌지, 나의 주치 결과가 과연 믿을 만한 내용인지 좀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사실 이 처음은 어떤 단순한 어떤 접촉 사고에 시작한 거잖아요. 누구나 이렇게 사고 당하게 되면은 경황이 없고 당황하면서 우왕좌왕하다가 이렇게 법적으로도 문제에 휘말리시게 되는 경우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상담자님께서도 황미옥 변호사님이 조언해주신 그런 절차들 잘 따라서 일단 본인이 억울하신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증거 자료도 확보하시고 좀 항의를 해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입니다. 9살 아들이 하도 거짓말을 해서 훈육 중에 회초리로 종아리와 허벅지를 몇 차례 때렸습니다. 그런데 몸에 멍이 들었고 그걸 수영학원 선생님이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순식간에 아동학대 가해자가 돼서 지금 매우 곤란해진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훈계를 한 적은 여러 번 있었고 체벌을 한 게 처음은 아닌데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사연 접수가 되었어요. 사실 9살 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말 안 들을 나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그래도 체벌이나 어떤 훈육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는 건 또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일이 좀 커지신 것 같은데 일단 아동학대라는 표현부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과 처벌이 지금 좀 훨씬 이전보다 강화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참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든 사건들, 아동학대 관련 사건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죠. 이러한 사건들이 국민들의 큰 공분을 사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처벌 기준은 해마다 강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2022년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측에서는 아동학대 살해 범죄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훈육 목적일 뿐이었다라는 가해자의 항변은 더 이상 감형 요소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크게 상향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만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제공을 하지 않는 등의 학대를 할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아동학대가 정말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뉴스와 언론에도 계속 입에 오르내릴 정도였잖아요. 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정말 전 사회적으로 퍼져 있는데 처벌도 강화됐다고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 이유 뭐로 보고 계세요? 원인은 참 다양하다고 보이는데요. 최근에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아동학대 발생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껴지고 네.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6월에 발생한 창녕 9세 아동학대 사건과 천안 계모 사건, 사실 사건의 명칭을 달 때는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듭니다만 일단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10월에 발생했던 그 유명한 정인이 사건 네. 있었죠.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셨죠. 그리고 21년 2월에 발생했던 구미 3세 여아 사건 등등의, 그리고 또 용인 사건도 있었고요. 조카 사건. 이런 부분 때문에 점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발생 현황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아동학대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것이 아동학대가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그제서야 드러날 뿐이다 라고도 보고 있고, 오히려 그렇군요. 학대는 과거에 더 심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맞고요. 그에 대한 원인은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들의 인식 부족이라든지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제도라든지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훈육 차원에서 손찌검을 한다거나 회초리로 다리를 때린다거나 손을 들고 서 있으라고 하거나 이런 체벌, 훈육의 경우에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최근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면서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랑 식사를 하면서 이제 자녀를 키워봤을 때 유명한 김혜자 배우가 하신 말씀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참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는 정말로 때리는 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놀라면서 그럼 말 안 들을 때 어떡해요? 아이 버릇 나빠지면 어떡해요? 라고 답을 주는 것을 굉장히 체험을 했었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좀 분쟁이 있었죠. 아, 그래도 매로서 다스려야지 아이가 버릇이 잘 들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아예 민법에서는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네. 워낙 말이 많기 때문이죠. 21년 1월 8일에 그동안 민법 제915조에서는 친권자에 대해서는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해버렸고요. 결국 58년도에 제정되었던 부모의 징계권 조항이 결국 개정이 되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62번째 징계권 삭제 조항, 즉 체벌 금지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점은 아무리 친권자라 하더라도, 즉 자녀에 대해서 어떤 훈계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손찌검을 한다거나 회초리로 때린다거나 이것은 모두 절대 훈육의 목적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사나자님께서는 당연히 훈육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항변을 하실 텐데 이게 훈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어떠한 요건을 명시적으로 말해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사회적으로 이제 아동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깊은 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아동학대 유형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인데 네 번째 유형은 방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를 그냥 내버려두면 그것도 아동학대입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특히 저희 세대의 부모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죠. 왜냐하면은 저희는 어릴 때 지금 아동학대라고 했던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겪고 살았는데 지금 그것은 전부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라고 이야기 나올 때 어디까지를 훈육이라고 봐야 할지, 어디까지를 학대라고 봐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이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모님이 기분에 따라서, 기준 없이 기분에 따라서 하면 이것은 학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린다, 즉 폭행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거나 언어에 어떤 욕설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부분이면 학대다라고 해서 방법이나 아니면 훈육자의 기준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학대인지 혹은 훈육에 그쳤는지를 많이 구분하고는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참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서의 학대 사건도 또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교육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의 교육은 필요하거든요. 이 가정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같은 그런 교육기관에서의 훈계나 훈육이 학대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또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예, 아무리 그래도 아동은 너무너무 약자죠. 특히 성인이 어떻게 보호해 준다거나 하지 않으면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극약자인 거고, 또 심지어 성인이 그 아동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커가고 관념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대단한 약자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아직은 성인들이 그 최대한 이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 지금 답이 없고요. 어떤 변호사님들께서는 지금은 워낙 아동학대가 심하게 자행되어 왔기 때문에 다소 심하다 하더라도 아동을 위한 쪽으로 판례나 법령이 좀 과하게 갈 필요가 있는 시대라고도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은데, 여튼 지금 아동학대를 발발을 막기 위한 것은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드러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성인들이 기준을 가지고 체벌을 하는 것이 기준을 가지고 훈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체벌 이유는 반드시 이성적이고 기분이나 화풀이가 아니어야 되겠죠. 그리고 도구를 사용한 훈육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 어떻게 좀 대응하실 수 있을지 좀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사연 마지막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SNS 사안만으로 기소유예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 지금 그것이 수사의 분위기라고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을 진행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아동이라고 해서 꼭 갓난아기만 해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고등학생도 들어가니까요. 그 친구들이 너무 힘들고 학교를 그냥 기준 없이 안 간다거나 이런 일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어필이 되고 그 양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이야기가 된다면은 글쎄요, 그런 경우는 기소유예도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고요. 변호사님 해주신 말씀 기억에 남아요. 참 꼬치로도 때리지 말라. 좀 아이들을 진정으로 위한 길이 어떤 것인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됐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법률 방송 SNS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퇴사자가 많아서 최근 퇴사 2개월 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직원들 모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규정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갑작스럽게 제가 이직 제의를 받았고 지금 일하는 곳보다 조건이 좋아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한 달 뒤부터 출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상사에게 말했더니 새 규정을 근거로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 달 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인수인계도 꼼꼼하게 하겠다고 호소했는데 퇴사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솔직히 2개월 전 퇴사를 통보한다는 규정이 법적으로 옳은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알려주세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퇴사에 대한 규정이 뭐 언제 전까지, 얼마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법에서는 특별히 규정은 없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한 1개월 전까지는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지요. 다양하게 정해져 있죠. 2주라고 정하시는 경우도 있고 1개월에 정하시는 경우도 있고 3개월에 정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지금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고 거기에 상담자분은 그러한 근로계약 규정에 또 동의까지 하신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점이라면은 글쎄요, 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계약에 대한 위반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퇴사에 대한 내용, 지금 법적인 부분 좀 살펴봤는데 지금 회사에서 2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라고 지금 규정을 바꿔둔 상태예요. 근로계약서도 다 다시 작성을 했고요. 이 2개월 전 통보 규정이 법적으로도 효력을 갖는 걸까요? 예, 일단 민법에 있는 서로 고용계약을 보셔야 되는데요. 기간을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에서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 2개월 제한을 두는 거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시지만 어찌되었든 이것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의 양해에 의해서 동의에 의해서 2개월 전에는 말하기로 해 라고 약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충분히 2개월 전에는 사전 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걸 어기게 되면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예,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너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좀 손해배상을 받아야겠어 하면은 법원의 판사님들께서 손해배상 받고 싶어 하면 적절하게 200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인지를 산정을 해와야 되는 건데 그게 참 어렵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회사에 한 명의 근로자가 2개월은 지켜줬어야 되는데 그 2개월을 안 지켜서 그냥 퇴사를 해버렸다. 심지어 이제 갑자기 안 나와버렸다. 이런 상황이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근로자에게 당신 안 나왔으니까 손해 청구하겠어요 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그 손해를 액수로 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정할 때부터 안 나오면 얼마로 추정해버려. 정해버려 라고 미리 정할 수도 있겠지만 판례는 그것도 효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건 맞지만 이것을 이유로 사측이 회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 달간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퇴사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으면 일단 어떻게 좀 조치를 해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만약 이것 때문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지 못하게 되면 그 손해 발생한 걸 회사에 물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 MC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근로를 제공하기도 하고 근로를 받기도 하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한 상황이 밖에 될 수가 없는 것 같고 상담자분께서는 일단은 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그 출근을 하셔야겠죠. 그 그렇죠. 과정에서 전 회사 측에다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인수인계를 해주겠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고 서로 양해하에 좀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엔 타당해 보입니다.
결국 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최선이겠네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을 주셔서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분야가 고용 분야가 아닌가 싶은데요. 서로 간에 서로 신뢰와 좀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한다면 분쟁으로 인한 비용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게 잘 마무리하고 아름다운 이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새로운 곳에서의 출발도 응원드리고 이전 직장과도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좀 대화를 통해서 인수인계 착실히 해주시면서 좀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에 남겨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